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1장에서 나머지 주제,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란 주제부터 끝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1페이지 보시고요. 1521페이지. 거기에 매각예정 비유동이라는 제목이 있는지 보세요. 2절. 매각예정 비유동. 폈습니까? 자, 중단 영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매각예정 비유동과 중단 영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2.1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 일단 이름이 뭡니까? 비유동 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비유동 자산이 뭡니까? 유동 자산이 아닌 것들이죠. 그럼 유동 자산 아닌 것들, 비유동 자산 뭐가 있습니까? 나열해 보세요. 비유동 자산에 알고 있는 거 나열해 보시라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느낌이 비유동 자산은 현금화할 때까지 12개월 안쪽이 아닌 거죠. 좀 오래 걸리는 거죠. 12개월 넘게 현금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비유동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매각예정이란 말이 붙으면 매각예정은 뭐예요? 팔겠다는 거죠. 금방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비유동 자산인데 매각예정이라 그러면은 이걸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다.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1531페이지 보세요. 1531페이지 책을 보세요. 1531페이지. 거기에 표 7번 있을 겁니다. 밑에. 표 7번 위로 4줄 올라가세요. 4줄. 올라가시면 밑줄 한번 칠게요. 상각대상 비유동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각예정 비유동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준서에. 그 말은 매각예정이 되기 전까지 감가상각을 했던 거라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유동 자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을 공부할 때는 이 비유동 자산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형 자산 아니면 무형 자산이 대표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비유동 자산은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건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말하는 거구나. 앞으로 오세요. 1527페이지입니다. 1527페이지 2.1이란 제목의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라고 보이시는데 거기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던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할 거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에 구분해서 표시한다. 여러분 거기 분명히 지금 밑주신 거에 파란색 글씨로 계속 사용이 아닌이란 말이 보이세요? 계속 사용이 아닌 그 말은 얘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사용해서 뭔가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효익을 얻으려는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죠. 그리고 메모하세요니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비유동 자산이었는데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순간 매각예정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거구나라고 분위기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겠다는 얘기는 얘가 비유동 자산인데 이따 하겠지만 비유동 자산을 비유동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 자산 쪽에 표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1537페이지 보실래요? 1537페이지 거기 보시면 맨 위에 LG화학이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산 중에서 첫 번째 1번 유동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나열된 것 중에 마지막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니까 매각예정 자산이라고 해서 금액 나와 있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매각예정으로 분류가 되면 이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의 분류에다 갖다 적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년 안에 매각할 거니까 현금화되는 게 1년 안에 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유동 자산의 일부로서 별도 공시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오시고요. 1528페이지입니다. 152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박스가 있어서 그 파란색 박스 안에 가로 1번부터 가로 6번까지 6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거 보시면 금융자산이라는 단어 보이죠? 금융자산 체크하시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뒤에 가서 예제 4번을 풀 때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해놓으세요. 그 파란색 박스가 예제 4번을 풀 때 좀 관련된다라고 레퍼런스만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9페이지입니다. 가로 2번에 매각예정 분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 문단 7, 문단 8, 문단 9 세 개가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문단 7을 보시면 맨 끝에 이 말 나와 있어요.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매우 높아야 된다. 빨리 표시하 중요하게.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우리는 매각 예정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어떤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높다라는 말이 주로 있었지 매우 높다라는 건 처음이에요.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말 문제로 내니까. 그 매우 높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문단 8을 좀 볼래요? 문단 8을 보면 읽어볼게요. 제가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의 매각 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진행을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 그래요. 이럴 때만 우리는 매우 높다라고 좀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매각 예정 비유동으로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 파란색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란색 박스 밑으로 두 번째 문단 내려가시면 통상적으로 밑줄 쳐봐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을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 예정 분류 기준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비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좀 분류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넘기시면 1530페이지고요. 1530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군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밑줄 칠게요. 폐기될 비유동 자산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기될 비유동 자산은 매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장부 금액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한다는 얘기는 그 유형이나 무형산을 끝까지 사용한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매각 예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폐기한다는 얘기는 사용을 다 해서 그 자산 더 이상 사용 못하니까 없애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가로 3번으로 갑니다. 가로 3번에 매각 예정 분류 개별 자산의 측정과 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 우리 이런 걸 이제 순공정가치라고 불러요. 거기 가로 안에 그 단어 기억하세요.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때 자산을 매각 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은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기 직전까지는 그 장부 금액을 기준서에 따라서 측정한 화폐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순간 순공정 가치와 비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장부 금액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맨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주석 11번에 밑줄 치면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대 원가를 현재 가치 측정한다는 문장이 있는데 말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말문제로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가시면 예제 3번 있습니다. 저는 예제 3번 풀어줄 겁니다. 예제 3번을 같이 풀 건데 그 예제 3번을 풀 때 말이야
물음 있어, 물음. 물음이 넘겨보시면 물음 1, 물음 2, 물음 3, 총 3개가 있거든, 물음이. 물음이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 1531페이지 봐. 1531페이지 보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야. 제가 읽어볼게, 그 문단.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세 줄. 읽어볼 테니까 밑줄은 치지 마.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장부 금액이 원가로 측정되었다면 매각예정 분류 직전 장부 금액과 순공정 가치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이 순공정 가치를 초과하면 매각예정 분류 시점에 손상차손 인식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예제 3번이야. 예제 3번을 풀 거거든. 예제 3번에 물음 1번이라고 적어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이야. 읽어볼게. 그 밑에 문단은 한 4줄 정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 매각예정 분류일 이후 보고기간 말 현재 해당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의 순공정가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거나 순공정가치의 증가를 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환입은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우리가 푸는 문제 물음 3번이라고 이렇게 메모해.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밑줄 쳐 있어.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상각대상 비유동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던 자산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감가상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표 7번이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예제 3번. 갑회사는 X1년 10월 1일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건물은 매각예정 분류 기준 충족한다. 매각예정 분류 직전에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 구제기준 따라 측정한 건물의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만 원이고요. 손상 징후를 발견해서 추정한 회수 가능액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 그러면 우리는 X1년 10월 1일에 요 자산에 대해서 손상 차손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예정 비유동으로 분류되기 직전에 손상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분기해보면 X1년 10월 1일 날 얘는 2분기부터 해야 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이 해당 자산이 손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잡아야 되냐면 차변에 손상 차손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인데 요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손상 잡기 전에 그 장부 금액이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이어서 7만 원만큼이 장부 금액이었는데 회수 가능액이요. 회수 가능액이 6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 원만큼 회수 가능액이 낮으니까 손상 차손을 만 원 잡고 손상 차손 누계를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을 6만 원으로 맞춘 거예요. 6만 원으로.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매각예정 분류가 됐어요. 매각예정 분류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6만 원이라는 장부 금액이랑 5만 6천 원이 저겁니다. 순공정 가치. 순공정 가치랑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낮은 금액으로 갈 것 같으면 얘가 건물인가요, 지금? 건물?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였냐면 10만 원이었고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 달려 있었고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만 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 원 잡은 거.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장부 금액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얘가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면서 요 금액을 둘 중에 작은 금액인 이 금액으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5만 6천 원. 그러면 4천 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요게 또 다른 손상 차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매각예정으로 분류돼 가지고 손상을 요 금액으로 떨어뜨리려고 잡은 겁니다. 여기까지 답에 있어요. 확인하세요.
요게 2번 답입니다. 2번 2번 답 1번 답 1번 답이에요. 그다음 X1년 말입니다. 물음 2번. X1년 말 현재 건물의 매각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순공정 가치가 52,000원이다. 여러분 일단 이 날짜로부터 이 날짜까지 3개월이 경과되죠. 3개월이 경과되지만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요 순공정 가치가 52,000원 됐으니까 더 떨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매각 계정 비유동 자산, 매각 계정 비유동 자산의 자산 금액을 4,000원만큼 더 감액한다는 게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4,000원만큼 더 감액하고 4,000원만큼 손상차손 감가상각은 잡지 않고 손상검사 이 순공정 가치로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번 답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물음 3번입니다. 물음 3번은 물음 2에서 X1년 말 건물의 순공정 가치가 7만원 7만 2천원 7만 2천원이라고 하고 다시 답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답을 하라고 돼 있어. 근데 잘 봐. 얘가 5만 2천원이 아니라 이게 7만 2천원? 그럼 더 높다는 얘기잖아. 더 높다는 얘기니까 매각 계정 비유동 자산을 올려야 되거든. 그럼 차변에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금액을 증액하고 대변에 손상차손 환입을 잡는데 과거에 손상차손 잡았던 금액까지 잡을 수 있거든. 얘가 이렇게 빼니까 차이가 얼마냐면 16,000원 차이 나나요? 차이 나는 것 좀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16,000원 차이 나는데 얘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 여기 보자. 손상차손이 여기 만원. 만원이라고 하는 거 4,000원.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14,000원이죠. 14,000원.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게 14,000원이 최대 금액이다. 16,000원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14,000원까지만 자산을 회복하니까 이 금액이 아니라 7만원까지만 자산이 회복되더라.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매각 계정으로 분류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을 연습을 했고요. 더 넘어갑니다. 가로 4번이에요. 매각 계정 분류 처분자산 집단의 측정과 손상인데 이번에는 하나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자산이 있을 때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예가 넘겨보시면 예제 4번 있습니다. 먼저 예제 4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제 4번을 먼저 읽어보시면 예제 4번에는 갑회사는 X1년 7월 1일에 다음의 자산 집단을 매각 계정으로 처분하고자 전체를 매각 계정 비유동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연습했던 건 특정 비유동 자산 하나를 매각 계정 비유동으로 분류했던 건데 이번에는 어떤 집단 우리가 여러 자산이 들어있는 집단 전체를 매각 계정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현금을 창출하는 단위라고 해서 손상 검사할 때 캐시를 제너레이팅하는 유닛 단위로 했던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랑 되게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이 결합된 자산 집단을 전체적으로 매각 계정으로 분류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첫 번째 건물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기계장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영어권 들어있고요. 그 다음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들어있고요. 그 다음 재고자산이 들어있습니다. 물음에 보시면 매각계정 분류일 현재 처분자산 집단의 순공정 가치가 5만원이라고 추정했을 때 이거를 배분을 해봐라 그랬는데 해답을 보시면 해답 두 번째 줄입니다. 밑줄 한번 칠게요. 손상차손을 개별자산으로 배분할 때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서 1105호의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손상 차손을 배분하지 않는다. 자, 이걸 출제하는 겁니다. 이걸.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저거 아닙니까? 매각예정 비유동 아닙니까? 비유동. 근데 그러면 그 집단 안에 자산들이 기본적으로 비유동 자산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집단에 보면 비유동 자산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건물, 기기장치, 영업권,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그 네 가지. 그거는 비유동 자산인데요. 마지막에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요 집단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건 일부러 넣은 거야. 요 집단 안에 일부러 넣은 거야. 여러분이 이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전체적으로 손상금액 나왔을 때 재고자산에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쪽에 좀 밑줄 좀 치러 갔다 오자. 여러분 1533페이지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첫 번째 줄인데 밑줄 좀 치겠습니다. 처분자산 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까지 처분자산 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따라서 감가상각, 공정가치평가손익, 손상차손 등을 인식해서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매각예정 비유동으로 분류해서 측정하기 직전까지 해당 기준서에 따라서 장부금액대의 화폐금액을 다 측정을 해서 마지막까지 측정 다 해놓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단으로 갑니다.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칠게요. 즉 처분자산 집단에 영업권이 있다면 손상차손을 영업권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액을 기준서 1105 측정 규정을 적용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 배분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배분하지 말란 얘기야. 그 집단 안에 유동자산이 있어도 거기다 배분하지 말란 얘기지. 좀 더 읽을게. 따라서 기준서 1105호에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밑줄 쳤지. 그 옆에다가 아까 우리가 그 예제 관련해서 제가 체크했던 페이지 잠깐 확인해 볼게. 1528페이지 봐. 15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파란색 박스가 있어. 거기다 제가 예제 4번이라고 아까 적으라고 했거든. 거기 보시면 그 파란색 박스 안에 아까 제가 체크했던 게 가로 3번에 금융자산이라고 있지.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그 금융자산이 요 매각예정 비유동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금융자산 기준서에 화폐금액 측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1105 지금 배우는 매각예정 비유동의 측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그 집단에서 손상금액이 나와도 금융자산에는 배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1533페이지로 오시면 1533페이지 그 밑에서부터 거기 밑줄 친 거 아까 밑줄 친 거에서 마지막 그 밑줄 친 거 다시 다 읽어볼게. 처분자산 집단에 영업권이 있다면 손상차손을 영업권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액을 기준서 1105호에 측정 규정을 적용하는 비유동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거기서 비유동 자산에 배분하라고 했을 때 1105호의 측정 규정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라 했지.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온 게 금융자산은 1105호 적용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배분하지 말란 얘기지. 그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마무리할게요. 1534페이지 보시면 예제 4번에 해답 두 번째 줄에 그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서 1105 측정 규정 적용하지 않으므로 손상을 배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걔가 지금 숫자를 보니까 건물부터 나와 있는데 예제 4번이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 그다음 페어밸류 OCI,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그다음 재고자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6,000원부터 9,000원, 만원, 14,000원, 8,000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요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67,000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얘가 거기 물음에서 순공정 가치가 이 금액이래요. 5만 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차이 나죠? 17,000원 차이 나죠. 17,000원만큼의 손상 금액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때 요 17,000원의 손상 금액을 여긴 배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유동자산이니까 배분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얘는 금융자산이어서 이 화폐 금액에는 이거 측정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14,000원, 8,000원이 들어갈 거다. 그럼 요 17,000원 나머지 세 가지에 배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영업권이 0되도록 제일 먼저 배분하고요. 그럼 7,000원 남으니까 7,000원 나머지 요 금액에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대로. 그래서 요 금액에 52,000원, 5,200원, 5,200원, 요 금액에 1,800원 이 계산이 돼 있는 거 확인하세요. 다 됐고요. 요 뺀 금액이 28,000원과 7,200원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다. 이걸 연습하는 문제고 요게 실제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153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인데 밑줄 한번 치세요. 1533페이지 매각예정으로 분류했으나 2.2절에 설명하는 중단영업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유동자산을 재측정해서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우리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을 순공정가치로 평가하느라고 손상차손 잡게 되면 요거는 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 중단영업에 해당이 되면 중단영업손익으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중단영업에 해당 안 되는 거면 계속영업으로 봐서 계속영업손익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해당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 중단영업에 속할 때만 중단영업손익으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영업손익으로 보낸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153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가로 5번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박스 안에 파란색 박스 안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은 있고요.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실 때 주관식 교재 공부하시면 이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정리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세요. 가로 6번입니다. 매각예정 분류 비유동자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줄 보면 이때 해당 자산과 부채를 상계해서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밑줄 쳤으면 넘겨보세요. 1536페이지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산 쪽에 보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 3,000원 적혀있죠. 확인하세요. 3,000원 적혀있죠. 3,000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부채가 맨 밑에 있는데 부채에서 매각예정 비유동 관련 부채가 800원이에요. 800원.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3,000원이라는 숫자와 800원이라는 숫자가 각각 자산과 부채에 다 적혀있죠. 이거를 네팅해서 순액으로 2,200원 이렇게 적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별도로 표시하고 관련 부채도 따로 부채로 각각 총액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순액으로 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우리가 밑줄 친 얘기였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537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LG화학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면 2.2란 제목에 중단영업이란 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매년 사업을 할 때 그 사업하는 것 자체가 계속영업인 게 다 기본이거든요. 계속영업을 주로 하는 거죠. 계속영업. 그런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 연도에 그만하겠다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우리 중단영업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중단영업. 밑줄부터 치겠습니다.
가로 1번 제목 밑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로 2번 제목 바로 위에 보세요. 가로 2번 제목 바로 위에 세 줄. 자, 읽어볼게요. 중단 영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은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나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 반드시 중단 영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업부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부 안에 들어있는 비유동 자산은 전부 다 매각해버려야 되니까 매각예정 비유동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특정 자산이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 됐다 해서 그 비유동 자산이 속한 사업부가 중단 영업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에서도 특정 자산만 매각예정 비유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어떤 사업부가 중단 영업이 돼버렸으면 그 사업부에 속하는 모든 비유동 자산은 매각예정 비유동이 되는 건데 특정 비유동 자산이 매각예정이 됐다 해서 그 비유동 자산이 속하는 사업부가 중단 영업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영업하는 사업부에서도 특정 자산이 매각예정 비유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로 2번으로 갑니다. 중단 영업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중단 영업과 관련된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 중단 영업 손익으로 해서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라고 밑줄 치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옆으로 가시면 여러분 지금 밑줄 친 거에 대해서 요걸 좀 확인해 드릴게요. 서브노트를 보면은 서브노트 452페이지 봐주세요. 그럼 일단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453페이지입니다. 서브노트. 거기에 중단 영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우리 예제 5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드릴 거지만 여기에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점선 박스에 보세요. 만들어져 있는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A 사업부와 B 사업부가 오래 있을 때 이 두 사업부의 손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전체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당연히 A 사업부와 B 사업부 손익을 합치는 거죠. 합쳐서 전체, 이게 전체 손익계산서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봤을 때 여기서 A 사업부에서 얼마의 손익, B 사업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만들어 버리면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이 손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지 각각으로는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 두 사업이 둘 다 계속 사업이다. 둘 다 계속 사업이면 어차피 전체가 다 계속 사업이니까 이 전체 금액 가지고 예측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B사업부를 이걸 중단하기로 했다면 이제 더 이상 B사업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할 거고 A사업만 할 거니까 우리는 A사업, 잘 보세요. A사업부 요 손익만 가지고 먼저 계속영업 이익을 잡습니다. 계속영업이익. 여기다 메모하세요. 요 270원이 A사업부 손익이에요. 계속영업. 앞으로도 계속할 걸 요걸 적어놓고 그럼 미래를 예측할 때는 요 금액 갖고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영업 이익 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때 요걸로 예측하겠다. 왜냐하면 요 90원이라는 숫자는 요거거든요. 요거 B사업부 손익. B사업부 더 이상 사업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건 미래를 예측할 때 고려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별도로 중단영업 이익이라고 해서 별도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영업 손익이라는 것은 중단영업 손익이 존재할 때만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중단영업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전체 사업이 다 계속영업 이익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중단영업이 존재하는 연도에만 중단영업 손익을 이렇게 따로 적으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파악 잘 하시고 1539페이지입니다. 그 밑에서부터 몇째 줄이냐면 6줄 올라가니까 밑줄 한번 칠게요. 그러나 기업의 구분 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단 영업으로 표시했던 당해 구분 단위의 영업 성과를 비교 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 영업 손익에 포함하고
과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계속 영업만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중단 영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중단 영업 손익을 구분하겠죠? 그럼 올해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교되는 과거 재무제표 고치지 않습니다. 중단 영업 처음 했을 때는. 근데 회사가 잘 봐. 중단 영업이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다음 연도에 가서 이 B 사업부를 중단하지 않기로 한 거야.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는 계속 영업이 돼 버린 거야, 다시. 아,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가 다음 연도에 중단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B 사업부를 계속 영업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계속 영업이 될 거야, B 사업부가. 그러면 비교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 요 중단 영업 손익을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소급해서 이거를 중단 영업이 아닌 계속 영업으로 고칠 거냐? 그거 읽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 영업이 처음 될 때는 당연히 그 연도만 중단 영업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지만 중단 영업이라고 했다가 다음 연도에 그 사업부를 중단 영업이 아니라 계속 영업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이때 계속 영업 손익으로 구분할 거니까 전년도 것도 계속 영업으로 다시 재분류해라. 이런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 읽은 문장입니다. 넘기시고요. 예제 5번 있습니다. 예제 5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요 주제가 끝납니다. 예제 5번 풀어드리면 요 주제가 끝나요. 여러분들 OX 문제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서브노트에 요 두 개.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는 말입니다. 두 개가 다 맞는 말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예제를 풀고 요 주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읽어볼게요. 회사가 사업부가 세 가지가 있어요.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세 사업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사업부 중에서 어떤 사업부만 없애기로 했어? 중단하기로 했어? B 사업부. 그럼 B 사업부 손익만 더 이상 계속 영업이 아니란 얘기야. 그다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업부 B의 비용에는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대. 세율은 20%래. 세율 20%. 파란색 박스 안에 전체 금액이 나와 있고 B 사업부의 수익과 비용이 따로 나와 있어. 사업부 B의 자산은 모두 비유동 자산이었고 비유동 자산이 분류되기 직전에 장부 금액은 2,000원이었는데 2,000원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2,000원이 분류되기 직전에 장부 금액이었는데 얘가 매각예정 비유동이 되면 매각예정 비유동 둘 중에 작은 걸로 가는 거거든. 둘 중에 작은 거. 이게 장부 금액이고 이게 순공정 가치고 150원만큼 차이 나는데 150원만큼 분계 이렇게 해야 돼. 차변의 손상 차손 150 대변의 매각예정 비유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150원만큼 비용 잡혔잖아. 근데 비용이 이 비유동 자산이 저기 중단 영업에 속하는 거 B 사업부. B 사업부에 속하는 거니까 요 150원을 중단 영업 손익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자, 물음 1번 보자. 이 문제. 물음 1번.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 얼마로? 이거다 이거. 1850원. 1850원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중단 영업 손익인데 중단 영업 손익이 B 사업부 걸 해야 되거든. B 사업부가 수익이 2,000원이라고 나와 있었고 비용이 수익이 3,000원이구나. 3,000원. 3,000원이고 비용이 2,8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가 2,800원인데 그럼 뺐을 때 금액이 200원이야. 근데 얘가 그 요 B 사업부에서 매각예정 비유동이 손상이 150원 생겼으니까 요 150원의 비용까지 더 반영하면 얘가 50원이 되는 거야. 근데 50원은 세전 금액이거든. 세전. 그럼 세율이 20%니까
여기다 세율 곱해볼까? 20%? 10원 나와. 그럼 10원만큼의 법인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 10원을 빼면 40원. 이게 세후 금액이야. 세후. 그리고 중단 영업손익이 40원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해답 보시면 해답 2번입니다. 해답 2번에 중단 영업손익이 40원인 거 좀 확인해 주시고, 자, 해답 3번을 보겠습니다. 해답 3번은 손익계산서 만드는데 첫 번째 수익은 전체 1,300, 13,000원, 13,000원에서 3,000원을 B사업부 거 빼면 10,000원이 A사업부와 C사업부의 수익일 거고요. 비용은 11,600원의 전체 금액에서 2,800원을 빼니까 8,800원이 A사업부와 C사업부의 비용일 거고요. 그러면 뺐을 때 금액이 1,200원인데 법인세 비용 어떻게 나왔느냐? 그 법인세 비용이 세율 20% 곱한 겁니다. 세율 20% 곱해 보시면 1,200원에 곱해 보세요. 1,200원에 세율 20% 240원 나오니까 240원 곱한 금액 240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빼서 계속 영업 손익이 960원 나온 거고요. 중단 영업 손익이 마지막에 우리 계산한 게 40원이었죠. 40원. 요거 40원. 요 40원을 대입하니까 단기 순손익이 1,000원이 나왔습니다. 1,000원. 거기 별표에 보시면 중단 영업 구분 전 단기 순이익은 1,120원이었는데 중단 영업을 분류하면서 손상 차손 150원이 세후 금액으로 120원 반영됨으로써 중단 영업 손익이 1,000원이 됐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150원만큼 비용 잡혔잖아요. 요 비용 잡힌 요 150원이 이익을 줄이는데 요 150원이 세후 금액으로 하면 0.8 곱하니까 120원 나와서 120원만큼 NI를 줄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영됨으로써 NI가 120원만큼 줄었다. 이런 설명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예제 5번까지 확인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제 5번까지 잘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주제인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밑줄만 치면서 개념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탐사평가 자산. 탐사평가 자산은 서브노트에 이런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은 1543페이지에 그림 2번으로 나와 있어요. 책에 그림 2번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광물 자원을 탐사할 때 이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기준서가 적용되는 건 여기까지. 탐사 법적 권리 취득하는 거랑 거기 광물 자원이 있는지를 탐사하는 과정까지, 만약에 어떤 자원이 발견이 돼서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다른 기준서 적용하는 거야. 다른 기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개발 단계 기준서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하고, 여기는 생산하면 이제 재고 기준서를 적용하니까 이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기준서 여기까지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게 거기 적혀 있어요. 자, 그림 밑에 밑줄 치겠습니다. 그림 밑에 첫 번째 줄. 그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서 1106호가 적용되는 단계는 탐사 관련 권리를 취득하고 광물 자원의 탐사 및 평가하는 단계이다까지 밑줄 치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1543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반면에 국제회계 기준은 특정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탐사 및 평가 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회계 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밑줄 쳤습니다.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1544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기업이 탐사 및 평가 활동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수립한 경우 기업이 인식하는 자산이 탐사평가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3.2란 제목에 회계 처리로 가니까 두 번째 문단, 탐사평가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3이란 제목에 탐사평가 자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탐사평가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산, 무형산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가시면 예제 6번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갑회사는 X1년도에 동해 19역에 가스 탐사권을 정부로부터 3만 원에 취득해서 탐사 활동 개시했는데 X2년도에 상반기에 가스층을 발견하고 6월 30일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황 제시해서 7월 1일부터 개발 활동. 여러분, 개발 활동이 시작했으면 그 이겁니다. 이거. 요게 시작된 거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무형 자산 기준서를 적용할 거라서 이 탐사 평가 자산이라는 건 요때까지니까 그 날짜로는 X2년 6월 말까지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X2년 6월 말까지. 그다음 갑회사는 탐사권 취득 관련 지출과 탐사 및 평가 단계 지출을 탐사평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또한 모든 무형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X1년 말 탐사평가 자산에서 15,000원 손상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해답 보시면 3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 탐사할 권리를 취득하려고 쓴 돈인데 이걸 탐사평가 자산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파란색 표에서 X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을 탐사평가 자산으로 잡아서 누적으로 13만 원이 자산 잡혔는데 15,000원만큼 손상 잡으라고 했으니까 탐사평가 자산을 15,000원 감액하고 차변에 손상 차손 잡는 회계처리입니다. 물음 2번 답을 보시면 6월 말까지인데 여러분 6월 말까지 쓴 돈이 또 얼마냐면 15만 원입니다. 답을 보시면 대변에 15만 원만큼 돈 나갔을 때 차변에 탐사평가 자산이라고 잡았고요. 손상을 얼마 잡으라 했냐면 5,000원 잡으라 했으니까 5,000원만큼 자산을 감액하고 차변에 손상 차손 잡았습니다. 3번 답을 보시면 물음 3번 질문이 X2년 7월 1일 발생한 지출인데 그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말하는 거라서 탐사평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안지에 적으면 되고요. 개발 단계 무형산 기준서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해 드렸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보고기간 후 사건이랑 중간 재무보고 2개 남았는데 2개가 좀 중요한 거니까 2개는 이제 잘 들으세요. 마지막 2개. 자, 이제 마지막 2개를 잘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기간 후 사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건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중급회계 3장 가르칠 때 이미 한번 설명했었던 겁니다. 또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1548페이지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말하려면 그 연도 결산일 보고기간 말 12월 31일로부터 재무제표가 발행 승인된 날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사회가 승인한 날이에요. 이사회가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승인한 날. 여러분들 거기 그림 3번 밑에 첫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날 말하는 이날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말한다.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밑에 4.2란 제목으로 가시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가로 1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요때 발생한 사건인데 전년도 재무제표를 고치란 얘기예요. 자, 수정을 요하는 사건 총 5가지가 적혀있죠. 파란색 박스 안에 다 읽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수정을 요하는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다 기말년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말년제 존재했던 거고 존재했던 거에 대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됐다. 추가적인 정보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발생을 하면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재무제표를 고쳐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소송사건이라고 돼 있죠. 이 소송사건이 전기 말에 이미 계류가 되고 있었어요. 소송을 전기 말에도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전기 말에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판결이 안 나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다가 이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겠죠. 그걸 좀 반영해서 전년도 재무제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요 두 번째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걸 먼저 할게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 2번에 첫 번째 줄 밑줄칩니다. 1550페이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라고 돼 있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요게 나와 있어요. 그 밑으로 두 줄 내려가시면 이와 같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과 무관한 사건이어야 한다. 무관한 사건이어야 된다라고 밑줄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사건. 존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음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건 전년도 말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서도 강의할 때 뭐라고 해줬냐면 이런 것들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공정가치로 평가. 여러분 공정가치 평가하는 자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금융자산 배울 때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확인됐으면 그게 전기말 공정가치야. 그 다음 년도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공정가치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건 전기말에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한 걸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했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변했다고 해서 그걸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을 우리가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했어요. 근데 1, 2월 달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말 현재 평가한 공정가치를 바꿀 겁니까? 기말 현재 공정가치 그게 맞는데 1, 2월 달에 주가가 변한 거는 기말 현재 존재한 사건이 아닙니다. 1, 2월 달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1, 2월 달에 공정가치가 변했겠지.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들은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했으면 1, 2월 달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좀?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보시고 선생님 여기 보시면 자산 손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 보겠습니다. 1550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이 있어요. 파란색 박스에. 가로 2번에 보니까 가번에는 보고기간 후에 매출채권 파산이라는 게 써 있고요. 나번에는 보고기간 후에 재고자산 판매란 말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그 매출처 파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매출채권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알죠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기말 현재 존재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미래의 회수 가능성을 추정하는 거야 추정. 기말에 매출채권이 존재하는데 이게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얼마만큼을 못 받을 건지를 추정했기 때문에 이건 기말 현재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추정했는데 1, 2월 달에 그 거래처가 파산된 걸 알게 된 거야. 우리 그만큼을 매출채권에 손상차손 못 잡았던 거야. 그러면
1, 2월 달에 그걸 알게 됐으면 내가 전기말 연재 추정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나번을 보시면 우리가 기말에 재고 자산의 저가법을 하는데, 저가법이라는 건 기말 연재 장부 금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해서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은 기말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추정한 거야. 그럼 기말의 재고에 대해서 저가법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은 존재했지. 이미 존재했는데 얼마의 화폐 금액을 잡을 건지, 우리가 평가 손실을 얼마 잡을 건지가 추정을 한 거였는데, 그런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추정치가 1, 2월 달에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어떤 금액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면 이걸 반영해서 전년도 재무제표를 고쳐야 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들은 기말 연재 공정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 그걸로 평가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1, 2월 달에 바뀌었다고 고치는 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것들은 자산 손상과 관련해서 좀 미래를 예측했던 것들이거든. 기말에 존재한 건데 미래를 예측해 잡았는데 그 예측했던 숫자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고쳐줘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라는 걸 잘 구분하도록 하세요. 구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5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파란색 박스가 있고요. 거기에 10가지가 있거든. 여러분, 그 10가지는요 전부 다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그 전년도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전년도 재무제표 고치지 않을 건데, 좀 그 상황 자체가 정보용자한테 좀 민감한 상황들이어서 재무제표는 고치지 않더라도 주석으로 좀 적어줘라라는 것들이 10가지. 그 10가지 중에서 네 번째 거 보세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보니까 가로 4번에 화재란 말 보이세요? 자,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불난 거예요. 그거는 전기말에 존재한 게 아니니까 전기말 전년도 재무제표를 고칠 건 아니지만 불났다는 사실은 정보용자 좀 알려주면 좋겠으니까 주석에다 적어라. 주석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파란색 박스 밑으로 가면 첫 번째 줄에 밑줄칩니다. 또한 기준서 1001호에는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에 대해서 특정 사건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랑 같이 3장 배울 때 이 내용 우리가 부채 관련해서 부채를 유동부채로 할 거냐 비유동부채로 할 거냐 있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만기 연장했을 때 우린 이거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보겠다. 보고기간 후에 만기를 연장했으면 그건 전기말 재무제표를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리키면서 만기를 연장하려는 합의를 하더라도 제때 해라. 보고기간 말전에 했으면 그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고쳐줄 수 있는데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만기 연장해봐야 이거는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했던 기억 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3이란 제목에 4.3 가로 1번에 보시면 배당금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주총날 하게 되는데 주총은 기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산일 지난 다음에 결산 다 끝나고 나서 주총 열기 때문에 주총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란 붓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연도에 대한 배당이라 하더라도 기말에는 배당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할 현재 의무가 기말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을 기말에는 잡지 말고 주총 한 날 미지급 배당금 잡아라.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재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재무보고. 자, 책에 밑줄 좀 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정리해주는 마지막 주제. 마지막 밑줄 좀 칠게요. 1552페이지 보시고요. 5.1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중간 재무 보고란 1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회계 보고를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중간 재무 보고는 1년보다 짧은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중간 재무 보고 하는 게 6개월 단위로 하는 반기 재무제표, 그다음 3개월 단위로 하는 분기 재무제표, 이게 주로 나오거든요, 우리 실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계사가 되시면 중간 기간이라는 게 3개월 또는 6개월이라고 느낄 텐데, 기준에는요 1년보다 짧은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기간이라고 하면은 꼭 6개월과 3개월만 말하는 건 아니고 한 달도 될 수 있고, 한 달, 두 달, 뭐 세 달은 당연히 있고 네 달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만드는 거는 6개월 단위로 반기 재무제표, 3개월 단위로 분기 재무제표, 그런 걸 만든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말 잘 기억하세요. 요거 요렇게 써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2란 제목으로 합니다. 중간 재무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155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몇째 줄이냐면 5번째 줄입니다. 끝에 또한 직전 연차 재무 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중간 재무 보고서도 연결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년도 말 재무제표가 종속기와 합쳐서 연결해서 만들었다면 중간 재무 보고도 연결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로 1번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번 중간 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될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기시면 1554페이지에 파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요 내용인데 요게 말문제로 나옵니다. 말문제로 나오니까 거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파란색 박스 안에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당해 중간 보고기간 말과 직전, 요거 체크하지. 직전 보고기간 말, 요 단어를 체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는 중간기간이란 단어하고요 누적기간, 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중간기간이란 단어와 누적기간, 이 두 단어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적기간과 누적기간이란 단어 체크하세요. 체크 다 하셨으면 제가 그 밑에 얘가 나와 있거든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그거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저는 이쪽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적어서, 여러분 작년이 2023년이었고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럼 두 연도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먼저 연 단위로 먼저 만들거든요. 그러면 연 단위로 만들어서 BS부터 합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부터 만약 단기말, 올해 단기말에 BS를 요 날짜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전년도 거 비교할 때 전년도 BS는 요 날짜죠. 당해연도 기말 재무상태표 만들었을 때 전년도도 기말 재무상태표를 비교한다. 당연하죠? 이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 재무제표 6월 말에 X2년 6월 말에 BS를 만들었을 때 요 날짜 거예요.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잔액. 그 다음에 분기말 3월 31일, 요때 1사분기 말 요때 BS 이렇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분기말 재무제표. 자, 이랬을 때 전년도 걸 비교할 거예요. 우리 두 연도 비교하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3월 31일 요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을 때 전년도 거 비교할 때 잘 들어. 요 날짜에 BS를 비교할 거냐, 아니면 2023년 작년 기말 요걸 비교할 거냐. 둘 중에 뭐가 맞아요? 3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을 때 비교하는 게 전년도 같은 날짜 재무상태표를 비교할 거냐, 아니면 전기말 요거 비교할 거냐. 읽어야 빨리 그 내용 읽었으면 뭐가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이날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교한 게 이걸 비교한다. 이것도 그래. 요 6월 말 거 만들었을 때 전년도 6월 말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거 전기 말 걸 비교합니다. 계속. 재무상태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무상태표는요, 잘 봐. 이거는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특정 시점의 잔액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잔액은 꼭 같은 날짜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기 말 재무상태표의 숫자 비교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전기 말 재무상태표 숫자가 믿을 만한 숫자입니다. 요때 거보다. 그러니까 요 중간 보고 기간 말에 어느 날짜를 걸 만들든지 간에 전년도 거는 전년도 기말 걸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일로 오시면 당해 중간 보고 기간 말과 당해 직전 전년도 연차 보고 기간 말 요걸 비교하게 돼 있죠.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끝났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끝났으면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잘 들어.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자, 올해 1년분 손익계산서 만들었어. 작년 거야. 작년 거 1년분 비교하지. 맞아? 이렇게 비교해. 올해 1년분 손익계산서면 작년에도 똑같은 걸 비교해. 맞아? 근데 잘 들어. 이제 올해야. 올해 1사분기에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을 때 작년 거를 요 1년 걸 비교할 거야? 아니면 작년 같은 기간 걸 비교할 거야? 이 얘기야 지금. 여러분, 당연히 얘는 동태적 재무제표니까 이거 3개월짜리면 작년도 3개월짜리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걸. 그게 써 있는 거야. 요거랑 요거 비교해라. 근데 잘 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야. 6월 말인데 얘가 만약에 단기에 6월 말 요때 6개월이야. 6개월 동안에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잘 들어. 요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요거 3개월을 중간기간. 요 6개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6개월을 누적기간. 빨리 체크해. 이런 단어 아까 체크하라 그랬지. 중간기간, 누적기간. 중간기간, 누적기간.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요 3개월짜리 만들고 중간기간 6개월짜리 2개 만들어. 2개. 그리고 비교되는 것도 전년도에 6월 말까지 요 중간기간, 요 누적기간 똑같은 동일 기간을 비교하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봐.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잘 여러분이 해봐. 만약에 올해 단기에 손익계산서 9월 말 거 만든다. 9월 말 어떻게 만들 거야? 9월 말 거 만들 거면 잘 들어. 요 3개월이 뭐야? 중간기간. 3개월 중간기간. 요 9개월이 누적기간. 중간기간, 누적기간을 만들고 전년도에 9월 말 중간기간, 누적기간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자, 일로 오세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 똑같은 거랑 비교한다는 게 보여. 이렇게 동일 기간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잘 기억하시고. 얘가 동태적인데 얘네 나머지 2개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 얘네 2개도 동태적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거보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보다 누적기간으로만 만들겠다는 거야. 중간기간은 안 만들겠다는 얘기지. 요 2개가 말이야. 무슨 말이냐? 자본변동표를 만들 때 만약에 9월 말 거 만들 것 같으면 요거 만들지 마라.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9월 말 거 만들 것 같으면 9개월짜리만 누적기간만 만들고 전년도 것도 요거 만들지 말고 누적기간으로만 만들어라. 누적기간. 요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만 중간기간, 누적기간 다 만들어야 되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같은 것들은 누적기간으로만 만들도록 해줬죠. 여기까지 마무리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걸 이해해야 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밑줄 좀 칠게요. 책에 1554페이지 보시고 가로 3번에 중요성이란 제목입니다. 그 중요성 제목 첫 번째 줄.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공시화에서 중요성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 재무자료를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야죠. 중간재무제표의 중요성은 그 중간재무제표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전체 연차재무제표 숫자 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가로 4번입니다. 연차재무제표의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
특정 중간 기간에 보고된 추정 금액이 최종 중간 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했지만 최종 중간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재무 보고하지 않았을 때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차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홍시해라. 자, 밑줄 쳤죠? 이 무슨 말이냐? 일로 오세요. 우리가 보통 중간 재무 보고를 할 때 말이야. 마지막 3개월. 마지막 3개월은 어차피 요 마지막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연차가 끝나. 그럼 이때 1년짜리 재무제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분기, 요 마지막 분기는 요 중간 재무제표를 안 만들 때가 되게 많아, 실무적으로. 어차피 요때 연차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요 마지막 3개월은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요때 마지막 3개월을 작성 안 했을 때 요때 뭔가 중요한 변동 상황이 있었다면 그거를 주석에다 적어줘라. 그게 거기 지금 읽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4, 4분기에서 어차피 연차가 끝났으니까 1년짜리 재무제표를 다 만들 거니까 이건 굳이 안 만들겠다고 했다면 회사가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 거는 이때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면 주석에다가 좀 적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문장이에요. 말 문제로 좀 나와요. 그 다음입니다. 5.3이란 제목으로 하면 5.3. 5.3이란 제목으로 가세요. 5.3이란 제목에 인식과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식과 측정.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중간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서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고문단 네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 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누적으로 해야만 측정이 이 연차 만들었을 때랑 일관되게 만들어져요. 누적으로 해야. 그 밑에 문단입니다.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기준서는 중간 기간을 회계연도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누적 기간으로 측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기간이라는 게 전체 1년 동안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측정을 할 때 중간 기간에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누적이 됐을 때 누적된 걸 측정해서 이제까지 한 걸 빼란 얘기지. 그런 식의 작업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그 전체 기간으로 했을 때 숫자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맨 밑에 주석을 좀 볼게요. 맨 밑에 주석 1555페이지 27번 주석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1분기 말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1,000원보다 작아서 손상차손 1,000원을 인식했는데 2분기 말에는 회수가능액보다 800원만 작아서 그러면 환입을 200원 인식하는데 1분기와 2분기를 누적한 손익계산서의 손상차손 800원만 인식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적으로 할 거니까 처음에 1,000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누적으로 800원이면 800원 잡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200원만큼은 환입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555페이지 그 가로 2번 제목이 있는데 가로 2번 제목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문단 하나가 있어요. 한 6줄 되어 있는 문단. 제가 읽어볼게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환입을 인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 1034호의 규정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서 해석서 2110호에서는 영업권의 손상환입 금지 규정이 보고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에 우선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제 밑줄 쳐오기 따라서 연차재무제표만 작성했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나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미 손상을 인식했다면 이후에 중간기간에 이를 다시 환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기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지만 누적으로 해서 맞추는 거지만 영업권만큼은 영업권이 중간기간에 손상돼 버렸으면 그 다음에 다시 환입을 못 하겠어요. 영업권이라는 건 손상됐다가 환입을 못하는 규정 자체가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은 중간기간에 손상됐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연차 기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환입은 못합니다.
말 문제로만 조심하세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가로 2번입니다. 계절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인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계절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여러분 핵심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수익. 수익이라는 건 그 연도에 정말로 발생했을 때 그 기간에 잡아주는 거지. 그 기간에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연차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이거를 중간 보고 기간에 이렇게 배분하기 위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익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계절적이니까 스키장을 얘기해 보자. 스키장. 여러분 스키장은요. 매출액이 언제 주로 발생해? 겨울이죠. 눈이 왔을 때. 그때 스키장에서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스키장 다른 계절에는 매출액이 별로 없다고 했을 때 그 스키장의 매출액을 꼭 스키장 겨울에 매출이 일어날 때 그때 매출 잡는 거지. 야, 그거 그 기간의 매출액을 1년에 걸쳐서 나눠줘. 나눠. 너무 한 분기에 매출액이 몰리니까 그 매출액을 다른 분기로 좀 이렇게 안분해 주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수익이라는 건 그 기간에 발생한 걸 그 기간에 잡아주는 거지. 그걸 이렇게 배분하지 않는 겁니다. 수익. 그 말을 지금 읽은 거예요. 넘기면 가로 3번입니다.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 보고 기간 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해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중간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거는 수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건 원가, 비용.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건 비용이 비용, 원가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는 배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를 1년 단위를 먼저 냈어요. 그러면 그 1년 단위로 쭉 매번 비용화돼야지 특정 분기에 보험료 냈다고 해서 그때만 비용 잡으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4분기에 1년치 보험료를 냈으면 1, 4분기에는 3개월만 비용 잡고 나머지 분기에도 그 비용을 배분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말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이라는 건 절대로 이 중간 보고 기간 말마다 다르다 해서 배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 보고 기간에 발생한 수익만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비용은 고 연차 재무제표 만들 때도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 회계 처리였다면 중간 재무보고 기간 동안에도 비용을 배분해서 잡아주라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5.4란 제목으로 합니다. 끝났습니다. 5.4.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해 회계연도 이전 중간 기간에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우리 회계 정책 변경은 무슨 법이죠? 소구법입니다. 회계 정책 변경은 소구법이기 때문에 회계 정책 변경하면 중간 재무제표 만들 때도 소급 재작성하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셨겠죠. 소급법 하는 거니까. 자, OX 문제 마무리해드리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머지 내용은 이제 안 봐도 됩니다. 21장에서. 자, 객관식 문제하고 OX 문제 여러분이 푸시고요. 서브노트에 457페이지 보세요. 그 OX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푸세요. 자, 먼저 요 네 개 다 읽었죠? 요 네 개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알겠어요? 요런 문장 다 기억해야 돼요. 맞는 말. 그다음 나머지 세 개, 마지막 세 개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세 개, 요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정리 끝났는데 여러분 요 21장 강의는 공개 강의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덜 된 거나 앞으로 또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좀 읽어보고 자기가 정리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제 강의를 좀 참조해서 다시 또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 21장 강의 잘 정리하셔 가지고 21장이 보통 객관식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회계사나 세무사 모두 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 더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 다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보실 때도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본인이 정리하시고 안 되실 때마다 이 공개 강의 잘 활용해서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시고요. 합격하시면 합격 스위스로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